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부동산 계획론, 도시계획론 이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 도시계획론 강의안을 띄워놓고 보면요. 자, 강의안 해가지고 2021년 가을 강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래 한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를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할 때는 PDF 파일로 된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 한글 아니네? 라고 이제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한글을 프로그램에서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도시계획론, 또는 뭐 그냥 도시계획론이죠. 도시계획론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와 도시계획,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가 부문계획, 세 번째 큰 주제가 이제 집행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도시와 도시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론의 그 서론격인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사실은 좀 서론보다는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의 첫 번째 작은 주제는 도시화와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화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도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작은 주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 계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도시, 중세의 도시, 근대의 도시, 현대의 도시 마다 그 좀 시기별로 이제 당연히 조금 도시의 그 어떤 형태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론을 전공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 계획학을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도시 계획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의 역사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작은 주제가 도시계획의 의미와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계획의 개념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도시계획 이론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합리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 세 번째가 이제 협력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을 중시했었는데요. 이 합리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반발해가지고 나타난 게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입니다.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계획이론이라고 도시계획 이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는 그렇게 그 간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협력적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네 번째 작은 주제가 도시계획제도와 계획체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제도의 의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체계의 구성, 그리고 선진화, 선진화라는 표현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긴 하죠. 어찌됐든 도시계획체계 발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요. 뭐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또는 뭐 현행 제도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네 번째 작은 주제에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부문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문계획은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문별로 이제 계획을 짜겠죠. 근데 부문별로 계획을 짜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정말 2030년, 2040년에 부산 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이제 지금 만들고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그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목표 연도에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문계획의 단계는 계획 인구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목표 연도의 계획 인구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추정을 할 때는 이제 뭐 전통적인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측 모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 예측 모형 그리고 인구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인구 예측 모형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학기 가까이 설명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계획 인구 추정하는 거,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을 갖다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의 개요, 그리고 수립 과정,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 결국은 이제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를 추정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거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 배분과 관련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경관계획,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부문 계획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 경제계획 같은 것든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교통계획, 토지이용 계획서부터 출발해서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좀 우리 한 학기 수업에 넣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기반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교통계획까지는 아니어도 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들어가고요. 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것도 조금 들어가고 경관과 관련된 것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통계획 살펴보면은 뭐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반시설 계획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주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인 시설, 이걸 갖다 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항만, 공항, 광장, 공원, 그다음에 뭐 시장, 운동장, 하천, 저수지, 묘지,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총 53개 시설로 이 기반시설이 정확히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또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있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에서는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주요 기반시설과 결정 기준,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문 계획이 이제 공원 및 녹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및 녹지의 개념, 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기준, 그다음에 공원 녹지 계획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공원하고 녹지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정확히 기반시설 계획 설명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부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계획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계획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경관 계획의 개요, 그다음에 도시 경관과 관련된 기초 이론, 뭐 경관 계획 수립하는 방법, 뭐 경관 관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부문 계획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부문 계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토지 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이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가 집행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부문계획은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으로서의 도시계획을 갖다가 좀 현실화하는, 구체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집행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말은 계획이긴 하지만 실천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그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넘어가도록 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용도 지역 지구제까지 하고 이제 아마 우리 한 학기가 다 지나갈 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도 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용도 지역 지구제가 바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의 실현 수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구체적인 지역 지구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러니까 현행 용도 지역 지구제를 갖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유연한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일부는 이제 좀 도입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도입이 안 됐고 그 중에 일부만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요. 지구단위 계획도 토지이용 계획의 실현 수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여 수립하는 하위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제도의 뭐 특성이라든지 내용까지도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그 부동산 개발론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또 좀 많이 할 듯 싶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목에서 이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주제가 도시화와 도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 정말 규제 우리 부동산 도시계획론 규제에 이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시학이라고 하는 규제를 가지고 일부 이제 또 보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와 도시계획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도시계획의 대상이 도시이니까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시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도시 문제 뭐 이런 것들 갖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소개하는 수준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도시의 본질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도시의 의미, 그러니까 도시의 본질이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는 관점이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시의 본질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개념은 또 이런 것이야 라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도시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도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환경 뭐 이런 정도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제 풀어서 보면은 인간이 왜 스스로의 의지로 인공환경을 갖다 만들어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이 바로 이제 도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좀 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닥친다라고 하면 그때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좀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조합 뭐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변화를 하겠죠. 시대별로 또 뭐 국가별로 또 국가 내의 지역별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동양에서는 이제 도시의 어원은 중국의 이제 도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성에서 도는 이제 그 중국의 천자가 거주하는 궁성을 갖다 의미하고요. 성은 말 그대로 공간의 경계가 되는 이제 성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라고 하는
표현해서 용어에서 좀 도자를 빼내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시자 이 둘을 합쳐가지고 도시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천자와 문무백관 관료죠. 그 신료라고 하죠. 신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자와 문무백관의 거주지이면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는 의미, 그리고 상거래가 활발한 시장 기능의 중심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를 의미하고 시는 시장 기능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정치와 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행정 기능과 그리고 상업 및 경제활동 이런 것들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를 이 동양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뭐 그 동양에서도 산업혁명 또는 산업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공업이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등장하면서 도시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의 중심 지역으로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기능의 중심 지역 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상업 및 경제활동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동양에서의 도시의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도시를 의미하는 용어가 주로 이제 시티입니다. 그래서 시티는 물론 뭐 시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죠. 타운이라든지 또는 어번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도시 그러면 시티를 갖다 생각을 하는데, 자,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 시민을 뜻하는 시비스, 그 다음에 옛날 말 시빅, 그리고 프랑스어 뭐 시비타스,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문명을 의미하는 시빌라이제이션. 이것도 이제 로마 시대 시민을 뜻하는 시비스나 고어 그 시빅, 그리고 프랑스어 뭐 시비타스, 여기서 이제 파생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 도시의 발생은 곧 문명의 발생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서양에서 도시는 비교적 한정된 공간 내에 많은 인구가 집중해가지고 주거, 생산, 위락, 문화, 예술 활동, 그리고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시 동양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면요, 도시는 권력을 가진 계층이 농업 생산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입지하면서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전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그냥 간단한 상업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대부분 농업이 이제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이 많은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주로 권력을 갖춘 계층이 되겠죠. 그리고 농업 생산물을 많이 가지려면 이제 땅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권력 계층이 그 농업 생산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어떤 곳에 입지하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도시는 이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농업 생산을 또 기초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본을 축적을 하죠. 생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남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또 축적된 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 구조라든지 교역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도시의 성격은 권력의 중심지에서 조금 상업의 중심지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서양에서 도시를 의미하는 또 다른 그 용어가 어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번은 주로 농촌, 루럴이라고 하는 농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주 형태, 정주라고 하는 것은 정착해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정주 형태를 갖다가 도시적 취락 그리고 농촌적 취락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소로킨과 짐머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1929년에 벌써 100년 전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구 및 직업 구성, 인구 밀도, 사회 분화의 정도, 주민 간의 상호관계, 인구의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통 및 정보통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또 글로벌화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가치관이 계속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그 형태와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경계가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같아도 저희 제 고향이 경기도 연천군 분남면 왕림리라고 하는 부산에서 굉장히 멀죠. 끝에서 끝입니다. 거의. 끝에서 끝이에요. 굉장히 먼데요. 자, 굉장히 정말 주민들 숫자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적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농촌이고요. 굉장히 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농업 활동을 많이 하느냐 뭐 그것만은 아닙니다. 3면이 산이고 한 면이 또 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뭐 농업 활동도 많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은 거기도 그 통신망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두세 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버님 댁만 해도 트럭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그분들 생각하는 거 뭐 좀 농촌 그러면은 도시에 비해서 좀 순박하다 뭐 이타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요. 그다음에 익명성을 좀 강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경계가 최근에 좀 애매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본질은 좀 농촌과 상대되는 그런 개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는 첫 번째, 인구 및 직업 구성에서 주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 지식인,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규모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뭐에 비해서? 농촌에 비해서 도시는 규모도 더 크고 인구 밀도도 더 큰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 구성에 있어서도 좀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농촌보다는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주민 간의 상호 접촉이 빈번하지만 그리고 광범위하지만 그런데 일시적이고 간접적이다. 다섯 번째, 인구의 유동성은 농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제 도시가 농촌과 구별되는 도시의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톱워치를 켜놓고 강의를 하거든요. 25분을 넘기면 25분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또 25분을 넘겨버리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 강의할 때는 한 40분 정도 했었거든요. 40분, 50분까지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1시간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진도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진도는 많이 나가니까 좋은데 근데 좋지 않은 거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그 50분 수업을 듣고 쫓아오는 게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하면 우리 1시간 50분 정도 하죠. 1시간이 50, 수업 시간 1시간이 50분인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주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하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한 40, 출석도 불러야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 40분도 안 될 듯 싶어요. 한 35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하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면 한 25분 정도, 그냥 쭉 나간다. 그러면 25분 정도나 아마 수업을 할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5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 온라인 강의를 할 때 1시간이 이제 1시간 강의는 25분, 적어도 25분 넘겨야 된다. 그래서 25분을 이제 한계로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분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나가도 될런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하려면 꽤 긴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될런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저기 막 스톱워치 켜놓고 하는데 스톱워치를 또 지금 늦게 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 전공은 그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경제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부동산 경제학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을 강의를 하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저도 이제 그 뭐 학부나 뭐좀 박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다닐 때까지는 이 부분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기 막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학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그 어떤 학교의 교수님 강의 이렇게 찍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도 도시공학 전공이 있지요. 그 건축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 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도 그중에 이제 도시계획 전공하는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무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실무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과정에도 우리 전공 박사과정에도 이제 도시계획 쪽을 도시계획 정책을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도시라는 게 무엇인지죠. 그래서 지금 도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의 본질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도시라는 게 뭔지를 또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도시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물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